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운무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중턱에는 기와 지붕이 겹겹이 쌓인 커다란 대갓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집은 대대로 덕을 많이 쌓아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한 곳이었습니다. 집의 담장은 높고 튼튼했지만 대문은 언제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열려 있어 인심 좋기로 소문이 났더랍니다. 봄이면 마당 가득 매화 향기가 그윽하게 퍼지고 가을이면 뒤뜰의 감나무가 붉게 익어가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늦게 얻은 귀한 외동아들 선제도령이 살고 있었고 그 집의 부엌일을 돕는 하녀의 딸 다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 마당 한가운데에는 어른 5이 팔을 벌려야 겨우 닿을 만큼 굵고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이 감나무는 집안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지켜보며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쉬어가게 해주었고 가을이면 주황빛 탐스러운 감을 주렁주렁 매달아 집안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선제 도령과 다리는 바로 이 감나무 아래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신분의 귀천을 따지기엔 너무나 어리고 순수했던 두 아이에게 이 감나무 그늘은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즐거운 놀이터이자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선제도령은 태어날 때부터 옥골 선풍이라 불릴 만큼 용모가 빼어나고 심성이 고운 아이였습니다. 대감마님의 엄한 가르침 속에서도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며 글 읽기를 좋아하면서도 자연을 벗삼아 노니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도령은 책을 읽다가도 창밖으로 나비가 날아가면 그 날갯짓을 한참이나 바라보는 감수성 풍부한 소년이었습니다. 반면 다리는 부엌대기 어미 밑에서 자랐지만 흙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는 도라지꽃처럼 청초하고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다리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미를 도와 마당을 쓸고 나무를 다듬으면서도 언제나 얼굴에 해맑은 미소를 잃지 않아 보는 이들의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두 아이는 철모르던 시절 담장 너머 세상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게 어울려 놀았습니다. 선제도령이 숨바꼭질하자며 감나무 뒤로 숨으면 다리는 까르르 웃으며 도령의 옷자락을 찾아내곤 했지요. 도령이 서당에서 배워온 글귀를 흙바닥에 막대기로 써보이면 다리는 그 글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며 바라보았습니다. 도령은 그런 다리가 귀여워 맛있는 다식이 생기면 몰래 품에 감추어 두었다가 다리의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다리는 도령이 주는 것이라면 조약돌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 주머니 깊숙이 간직하며 기뻐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바람이 유난히 쌀쌀하게 불어와 감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지던 날이었습니다. 선제 도령과 다리는 여느 때처럼 감나무 아래 나란히 앉아 붉게 익은 홍시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입가에 홍시를 묻힌 다리의 모습을 보며 문득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령은 고사리 같은 다리의 새끼손가락을 걸며 말했습니다. 다리야, 우리 어른이 되어서도 헤어지지 말고 평생 이렇게 같이 살자. 내가 너를 꼭 지켜줄게. 다리는 도령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도령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여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네, 도령님. 저도 도령님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그 약속은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 같은 말이었지만 늙은 감나무는 그 맹세를 잎사귀 하나하나에 새겨 기억해 두었습니다. 세월은 냇물처럼 흘러갔고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의젓한 청년과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선제 도령은 훤칠한 키에 학식이 깊은 선비가 되어 마을 처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고 다리는 비록 무명치마를 입었으나
그 자태가 양반집 규수 못지않게 단아하고 고와졌습니다. 하지만 몸이 자랄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점점 더 높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스스럼 없이 손을 잡고 뛰어놀았지만 이제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진 나이가 되었습니다. 선제 도령은 사랑채에서 글을 읽다가도 문득문득 안채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책장 위로 다리에 웃는 얼굴이 아른거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령은 자신이 양반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다리가 하녀라는 사실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차라리 평범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다리와 함께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오순도순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부질없는 생각마저 들곤 했습니다. 다리 역시 도령을 향한 마음을 남몰래 키우고 있었으나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감히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다리는 우물가에서 물을 깼다가 멀리서 도령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콩닥거려 물동이를 놓칠 뻔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도령이 가까이 다가오면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길을 비켜서야만 했습니다. 어릴 적 나누었던 그 약속은 다리의 가슴 깊은 곳에 묻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꺼낼 수 없는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리는 밤마다 달을 보며 도령의 안녕을 빌 뿐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제 도령이 장성하자 이제 곧 좋은 가문과 혼인을 맺을 것이라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과 마님 또한 아들의 혼처를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에 매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하루가 멀다고 중매쟁이들이 드나들었고 비단 옷감과 귀한 예물들이 사랑채에 쌓여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선제 도령의 마음은 점점 더 타들어만 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평생을 약속한 다리를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도령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제 도령은 머리를 식힐 겸 뒷산에 올랐다가 내려오는 길에 빨래터에서 홀로 빨래를 하고 있는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차가운 냇물에 손을 담그고 방망이질을 하는 다리의 손은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도령은 주위를 살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다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다리가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두 사람의 눈빛 속에 담긴 애틋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도령은 품 안에서 따뜻하게 데워진 작은 떡 하나를 꺼내 다리에게 건넸습니다. 다리야, 손이 많이 시리겠구나. 이거라도 먹고 하거라. 도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도령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어 조심스럽게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도령의 손가락 끝이 다리의 손바닥에 살짝 스치자 두 사람 모두 감전된 듯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찰나의 접촉은 두 사람에게 천년의 시간보다 더 길고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리는 고맙습니다. 도령님. 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하며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령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선제 도령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도령은 사랑채 갯마루에 앉아 달이 떠있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릴 적 감나무 아래서 했던 맹세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함께 지내자. 그 순수했던 약속은 이제 도령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자 동시에 도령을 옥죄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도령은 결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리를 지키겠노라고.
부모님의 반대가 있더라도 다리를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안채에서는 마님이 다리를 불러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야, 네가 만든 수정과 맛이 아주 일품이구나. 이번에 도령 혼례 때 쓸 음식도 네가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마님의 말은 다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도령의 혼례라니. 다리는 겉으로는 웃으며 네, 마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령이 다른 여인과 혼인하여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혀 왔습니다. 다리는 부엌을 나와 뒤뜰 장독대 뒤에 숨어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계절은 흘러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찾아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른 가지에 물이 오르고 산수유가 노랗게 꽃망울을 터뜨릴 무렵 집안 분위기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한양의 명문가에서 선제 도령을 사위로 삼고 싶다는 혼담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대감마님은 가문의 영광이라며 크게 기뻐했고 혼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기미를 보였습니다. 도령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님, 저는 아직 공부가 부족하여 혼인을 미루고 싶습니다. 라고 읍소했지만 대감마님은 남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뜻을 펼칠 수 있는 법이다. 라며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선제 도령은 답답한 마음에 늦은 밤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발길이 닿은 곳은 어릴 적 추억이 깃든 그 감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누군가가 와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다리가 감나무 줄기를 어루만지며 서 있었습니다. 도령은 숨을 죽이고 다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리는 나무에게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감나무야, 너는 기억하니 도령님이랑 나랑 여기서 새끼 손가락 걸었던 거. 이제 도령님은 높은 분이 되어 멀리 가시겠지. 나는 그저 그림자처럼 바라만 봐야겠지. 다리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도령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리야. 다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령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발걸음으로 다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두고 멀리 가겠느냐. 나도 그 약속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도령의 고백에 다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어 다리는 그저 멍하니 도령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령은 다리의 떨리는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다리의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가 보기라도 하면 큰일 납니다. 다리는 도령을 밀어내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령은 다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너뿐이다.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혼처가 아무리 좋다 한들 내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을 어찌하겠느냐. 도령의 절절한 목소리에 다리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감나무 아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그 기쁨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걱정하는 늙은 나무의 한숨 소리 같았습니다. 도령은 다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방법을 찾아볼 것이다. 그러니 너도 마음 굳게 먹고 나를 믿어 다오. 다리는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신부는 천하지만 도령을 향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귀하고 깊었기에 다리는 용기를 내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을 감도는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고 두 사람을 지켜보는 눈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날 밤 선제도령은
방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붓을 들어 종이 위에 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게 뻗은 난초 잎처럼 자신의 사랑도 꺾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먹이 종이에 번져나가는 것을 보며 도령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할 방법, 다리와 함께할 수 있는 길, 세상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지혜.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 도령의 미간은 좁혀졌습니다. 밖에서는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대고 밤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해가 떠올랐지만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도령과 다리가 밤에 감나무 아래서 만났다는 소문이 알게 모르게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더니 누군가 지난밤 두 사람의 모습을 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안주인의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다리는 다른 하녀들이 수군거리며 자기를 힐끔거리는 것을 느끼고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마당을 쓰는 돌쇠가 빗자루질을 멈추고 다리에게 다가와 넌지시 물었습니다. 다리야, 너 어젯밤에 잠 안 자고 어디 갔었냐? 누가 너를 뒤뜰에서 봤다던데. 다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잠이 안 와서 잠시 바람 쐬러 나갔던 거예요. 그러나 돌쇠의 눈빛은 의심을 거두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다리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선제 도령 역시 하인들의 태도가 평소와 다름을 감지했습니다. 자신을 보는 눈빛에 호기심과 우려가 섞여 있음을 느낀 것입니다. 도령은 이제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도령은 서안 위에 놓인 책을 덮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그림자는 유독 길고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 감춰진 폭풍전야의 긴장감 속에서 선제 도령과 다리의 운명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자국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약속을 시험할 거대한 파도가 서서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누구도 원치 않았던 실연의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봄바람이 잦아들고 뻐꾸기 울음소리가 산골짜기를 메우는 초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감나무 잎은 더욱 짙푸른 색을 띠며 무성해졌지만 선제 도령의 마음에는 한겨울 찬바람이 부는 듯했습니다. 한양의 명문가에서 보낸 사주단자가 마침내 이 집 대문을 넘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비단 보자기에 쌓인 혼서지가 사랑채 마루 위에 놓이던 순간 집안은 경사가 났다며 떠들썩해졌습니다. 하인들은 떡을 치고 술을 빚느라 분주히 움직였고 대감마님의 입가에는 오래간만에 흐뭇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붉은 보자기는 선제 도령에게는 마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보였습니다. 도령은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의 얼굴이 희미하게만 보였고 귀에서는 우문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안채에서도 혼수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마님은 광을 열어 귀한 그릇들을 꺼내게 하고 친모들을 불러 밤새 바느질을 시켰습니다. 다리 역시 부엌에서 잔치 음식을 만드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도령의 혼례에 쓸 약과를 빚고 전을 부치면서 다리의 손끝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부엌 한 구석에서 다리는 도령이 다른 여인과 백년가약을 맺는 날을 위해 자신의 손으로 음식을 장만해야 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솥뚜껑을 열 때마다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마치 자신의 속에서 끓어오르는 한숨 같아 다리는 눈물 섞인 땀을 훔쳐내야만 했습니다. 선제 도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버지가 계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대감마님은 곰방대를 물고 흡족한 표정으로 마당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도령은 바닥에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소자, 아직 학업이 미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오니 이 혼사를 조금만 미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대감마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어찌 그리 소심한 소리를 하느냐. 이번 혼처는 우리 가문의 위세를 드높일 절호의 기회다. 네가 혼인을 하여 자식을 낳고 집안을 건사해야 나도 조상님들 뵐 면목이 서는 것이다. 아버지의 단호한 말씀은 도령의 가슴에 거대한 바위가 되어 짓눌렀습니다. 도령은 물러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만 하늘은 야속하게도 맑고 푸르기만 했습니다. 도령이 어두운 표정으로 안채 쪽을 멍하니 바라보는 일이 잦아지자 눈치 빠른 하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령님 표정이 영 어둡지 않아 저렇게 좋은 집안이랑 혼인하는데 왜 저러실까 한 하인이 말하자 다른 하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글쎄 말이야. 내가 며칠 전에 봤는데 도령님이 우물가에 있는 다리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니까. 혹시 마음에 둔 사람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말은. 발이 달린 듯 순식간에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다리 또한 쏟아지는 시선들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빨래터에 나가면 동네 안악들이 모여 있다가 다리가 나타나자마자 입을 다물고 힐끔거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동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그 대갓집 한여라지 도령님이랑 무슨 사이라던데. 에이, 설마 양반집 도령이 천한 것에게 마음을 주겠어. 그냥 헛소문이겠지.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말들은 다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리는 도망치듯 빨래를 마치고 돌아와야 했고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세상은 그녀를 죄인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평생을 대감마님 밑에서 일해온 늙은 종 막동 할범이 있었습니다. 막동 할범은 이 집안의 기둥뿌리부터 지붕기와 숫자까지 모르는 게 없는 산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선제 도령이 걸음마를 뗄 때부터 지켜보았고 다리가 어미 등에 엎혀 들어올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막동 할범의 눈은 침침해졌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해안은 더욱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도령의 시선이 머무는 곳과 다리에 젖은 눈시울을 보며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다리가 부엌 뒤뜰에서 홀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막동할범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인기척에 놀란 다리가 그릇을 놓칠 뻔하자 할범은 쥐쥔 혀를 차며 다리 곁에 앉았습니다. 다리야, 밤 공기가 차다. 일은 쉬엄쉬엄 하거라. 할범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그 속에 담긴 걱정은 따뜻했습니다. 다리는 네, 할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할범의 깊은 눈을 마주하자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범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하듯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무는 말이다. 제 뿌리가 박힌 땅에서 살아야 하는 법이다. 땅에 박힌 나무가 저 하늘의 구름을 잡으려 하면 가지가 찢어지거나 뿌리가 뽑혀 죽고 마는 게지. 막동 할범의 말은 뼈가 있었습니다. 다리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사랑을 탐하지 말라는, 그것이 너와 도령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다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다리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해갔습니다. 막동할범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다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네 마음이 곱고 도령님 마음이 진하다는 걸 내가 왜 모르겠느냐. 허나 세상은 우리네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는다.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명예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양반가다. 소문이 더 퍼지면 마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게다. 부디 몸조심하고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할범은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리는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의 굴레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한편 선제 도령은 혼례 날짜가 다가올수록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부에 집중하려 해도 책장은 넘어가지 않았고 붓을 들어도 글씨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도령은 밤마다 몰래 다리를 만나 도망칠 계획을 세워보기도 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도망친다 한들 어디로 갈 것이며 늙으신 부모님께 씻을 수 없는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고뇌가 도령을 괴롭혔습니다. 도령의 방 불빛은 새벽이 다 되도록 꺼지지 않았고 그의 얼굴은 날로 수척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에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안채에서 아끼던 비단 댕기 하나가 없어졌다며 하녀들을 추궁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님은 하녀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내 며느리 될 아이에게 줄 귀한 댕기가 감쪽같이 사라지다니. 이게 무슨 병고냐. 누구 소행인지 썩 나오지 못할까. 하녀들은 벌벌 떨며 고개를 조아렸지만 범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댕기는 도령이 어머니 몰래 가져다가 다리에게 정표로 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직 다리에게 전해주지는 못하고 도령의 서책 갈피에 숨겨져 있었지만 이 사건은 집안의 분위기를 더욱 흉흉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님의 날카로운 신경은 집안 구석구석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님은 요즘 들어 아들의 태도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아들 주위를 맴도는 기운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자신의 몸종을 불러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도령이 밤에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낱낱이 살펴내게 고하거라. 그리고 부엌의 저 아이, 다리의 거동도 유심히 지켜보도록 해라. 어머니의 직감은 무서웠습니다. 이미 마님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제 도령은 우연을 가장하여 부엌 근처를 지나가다 다리와 마주쳤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령은 끓어오르는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다리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다리야, 많이 야위었구나.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다리는 깜짝 놀라 도령을 밀어내려 했지만 도령의 악력은 절박했습니다. 도령님, 이러시면 안 돼요. 누가 봅니다. 다리의 애원에도 도령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뒷산 물레방앗간 앞에서 기다리겠다. 할 말이 있어. 꼭 나와 다오. 그 짧은 만남은 찰나에 끝났지만 누군가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독대 뒤에서 나무를 다듬던 늙은 하녀 하나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만 것입니다. 그녀는 평소 다리의 고운 용모와 도령의 관심을 시기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옳지. 내 이럴 줄 알았어. 천한 것이 감히 도령님을 홀려 그녀는 털고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곧장 안채로 향했습니다. 마님에게 이 사실을 고해 바치고 상이라도 받을 요량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후텁지근했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다리는 도령의 말대로 약속 장소에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나가자니 발각될까 두렵고 안 나가자니 도령이 하염없이 기다릴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다리는 모두가 잠든 시각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어둠을 틈타 뒷산으로 향하는 다리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다리는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여러 개의 눈동자가 있다는 것을. 선제 도령은 물레방앗간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품속에는 어머니 방에서 가져왔던 붉은 댕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이것을 다리에게 주며 자신의 굳은 마음을 전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혼례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서라도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을 하려 했습니다. 멀리서 다리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도령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다리야. 도령이 달려가 다리를 와라 껴안으려는 순간 횃불이 사방에서 번쩍이며 어둠을 갈랐습니다. 거기 누구냐? 호통 소리와 함께 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낮같이 밝아진 횃불 아래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던 도령과 다리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인들 뒤로 싸늘한 표정의 마님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님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설마 했거늘. 내 놈들이 기어이 집안에 먹칠을 하는구나. 마님의 호령이 산천을 울렸습니다. 선제도령은 황급히 다리를 등 뒤로 숨기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다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불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마님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현이 너를 홀린 것이 분명하다. 어디서 감히 양반집 귀한 아들을 꼬여내어 야밤의 미래를 즐기느냐. 마님은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전현을 포박하여 광에 가두어라. 그리고 도령은 썩 사랑채로 모셔라. 하인들이 거칠게 다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령이 막아서며 저항했지만 건장한 하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리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거친 밧줄이 그녀의 가녀린 팔을 처참했습니다. 도령님 끌려가는 다리가 울부짖으며 도령을 불렀습니다. 선제 도령 역시 하인들에게 붙들려 사랑채로 끌려가며 몸부림쳤습니다. 다리야, 놔라. 이거 놓지 못하겠느냐. 두 사람의 절규는 캄캄한 밤하늘로 흩어졌고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두 사람의 앞날을 슬퍼하는 듯 뇌성병력이 치며 거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운무골의 밤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평화는 깨졌고 감나무 아래의 약속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광에 갇힌 다리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방에 감금된 선제 도령은 문을 두드리며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빗소리만이 그들의 울음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날이 밝으면 닥쳐올 가혹한 운명을 예감하며 두 사람은 뜬 눈으로 지옥 같은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옛 이야기 속의 낭만은 잔혹한 현실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비바람이 그치고 운무골에 다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비가 그친 뒤의 하늘은 맑게 개기는커녕 희뿌연 안개로 뒤덮여 더욱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흙은 질척거렸고 지난밤 폭풍우를 견디지 못한 감나무 가지 몇 개가 꺾여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입을 굳게 다문 채 발소리를 죽여 걸어 다녔고 누구 하나 감히 큰 소리로 기침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의 소동으로 인해 이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살얼음판이 깔린 듯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채에 감금된 선제 도령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매탄 눈은 그가 겪은 마음의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도령은 아침상이 들어오자마자 밥상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내 당장 아버님을 뵙게 해 다오 이 문을 열어라. 그러나 문 밖을 지키는 하인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도령은 문을 주먹으로 치며 울분을 토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령은 방 안을 서성이며 다리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차가운 광바닥에서 떨고 있을 다리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여 도령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흐느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이 이토록 사무치게 원망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서는 대감마님과 마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은 장죽을 연신 빨아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마님의 눈매는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치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곧 사돈댁에서 납패가 들어올 터인데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다니. 대감마님의 걱정 어린 말에 마님은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도령은 잠시 마음이 흔들린 것뿐이니 원인만 제거하면 곧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님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어 곁에 있던 몸종조차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습니다. 마님은 즉시 집안의 최고령 하인인 막동 할범을 불렀습니다. 막동 할범은 굽은 허리를 짚으며 마루 아래 엎드렸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할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주위를 물리고 낮은 목소리로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일을 처리해야 한다. 소문이 더 퍼지기 전에 저 아이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치워야 해. 멀리 전라도 쪽에 있는 친척집에 기별을 넣어두었으니 쥐도 새도 모르게 보내거라.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령의 인생에서 달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무서운 선고였습니다. 막동알범은 마님, 하오나 하고 말끝을 흐렸지만 마님의 서슬퍼런 눈빛에 다시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춥고 어두운 광 속에 갇힌 다리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거적 위로 스며드는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다리는 추위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어릴 적 감나무 아래서 도령과 나누었던 그 순수한 맹세가 이제는 자신과 도령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지난밤 도령이 자신을 감싸려다 하인들에게 끌려가던 모습을 떠올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도령 곁에 있는 것이 과연 도령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도령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인지 다리는 끊임없이 자문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점심 무렵 광의 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눈부신 햇살과 함께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마님이었습니다. 다리는 황급히 일어나 바닥에 엎드려 조아렸습니다. 마님은 싸늘한 눈으로 다리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의 앞길을 망치려 드느냐. 너 따위 천한 것이 양반집 도령을 넘보다니. 하늘이 두렵지도 않더냐. 마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다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다리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 하오나 도령님을 향한 제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라고 읍소했지만 마님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마님은 다리의 앞에 붉은 댕기를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도령이 간직하고 있던 다리에게 주려 했던 바로 그 댕기였습니다. 흙탕물에 더러워진 댕기를 보는 순간 다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깟 헝겊 조각 하나로 도령의 마음을 훔칠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잘 듣거라. 네가 이 집구석에 계속 붙어 있는다면 도령은 평생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가문의 수치가 되어 벼슬길도 막히고 부모와 의절하게 되겠지. 네가 진정 도령을 위한다면 내 스스로 떠나는 것이 도령을 살리는 길이다. 마님의 말은 잔인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다리는 댕기를 손에 쥐고 오열했습니다. 도령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고 그 사랑을 지키려는 것이 도령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니. 다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도령을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느냐, 아니면 자신의 사랑을 희생하여 도령을 빛나는 자리로 보내느냐. 다리는 떨리는 손으로 댕기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마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이 사라져야 도령이 살 수 있었습니다. 다리는 피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부디 도령님만은 훈훈하신 분이 되도록 지켜주십시오. 사랑채에 갇힌 선제 도령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밖이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도령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려 했지만 창호지가 덧대어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령은 직감적으로 다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도령은 방 안에 있던 촛대를 들어 문고리를 미친 듯이 내려쳤습니다. 문 열어 문 열란 말이다. 쾅쾅거리는 소리에 하인들이 달려왔지만 도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도령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기어이 문고리가 부서지고 문이 열리자 도령은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도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인들이 도령을 붙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도령은 그들을 뿌리치고 안채로 달리려 했지만 건장한 하인 셋이 도령의 몸을 결박했습니다. 도령은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다리를 해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도령의 절규는 처절했습니다. 대감마님이 방문을 열고 나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녀석을 다시 방에 가두고 문에 못질을 하거라. 혼례를 치르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게 해라. 대감마님의 명령은 추상 같았습니다. 도령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다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집안은 은밀하게 분주해졌습니다. 뒷문 쪽에 짐수레 하나가 대기하고 있었고 막동 할멈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야밤을 틈타 다리를 내보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이미 최대감댁 도령이 하녀랑 눈이 맞았다더라. 그래서 그 하녀를 쫓아낸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이 소문이 사돈댁 귀에 들어갈까 전전긍긍하며 입단속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광문이 다시 열리고 막동할범이 주먹밥 한 덩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다리야, 욕이라도 하거라. 먼 길 가려면 속이 든든해야지. 할범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리는 아무 말 없이 주먹밥을 받아들었지만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도령님은요, 도령님은 무사하신가요? 다리의 물음에 할범은 고개를 돌리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사하시고 말고 도령님도 이제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전념하신다더라. 그 말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다리는 안도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만 떠나는 발걸음을 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리는 찢어진 치마폭을 정리하고 머리를 빗어 넘겼습니다. 비록 쫓겨나는 신세지만 도령과의 추억이 서린 이 집을 마지막으로 나서는 길에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품속에서 도령이 주었던 댕기를 꺼내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이것이 도령과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자 끊어내야 할 인연의 증표였습니다. 다리는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제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자시가 되자 사위는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최측근 몸종이 와서 다리를 재촉했습니다. 서둘러라. 지금 나가야 아무도 모른다. 다리는 광을 나와 익숙한 마당을 눈에 담았습니다. 어둠 속에 우뚝 서 있는 늙은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다리는 잠시 멈춰서서 감나무를 향해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나무야. 도령님을 부탁해.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가지만 너는 굳건히 서서 도령님 곁을 지켜줘.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다리에게 손을 흔드는 듯 했습니다. 선제 도령은 방 안에 갇혀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발자국 소리에 도령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직감적으로 다리가 떠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도령은 문에 매달려 흐느꼈습니다. 가지 마라. 다리야. 제발 가지 마라. 그러나 도령의 목소리는 문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도령은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며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피가 배어나오는 손으로 도령은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다리를 다시 찾겠노라고. 이대로 끝내지는 않겠노라고. 다리는 뒷문을 통해 집을 나섰습니다. 준비된 수레에는 짐이 몇 개 실려 있었고 낯선 사내가 고삐를 쥐고 있었습니다. 막동 할범이 다리의 손에 작은 쌈지를 쥐어주었습니다. 가서 몸조심하거라. 아프지 말고. 할범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다리는 집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도령이 있는 사랑채 지붕을 바라보며 마지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령님, 부디 강령하십시오. 다음 생에는 꼭 양반과 하녀가 아닌 평범한 연인으로 만나 백년해로 하겠습니다. 수레바퀴가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리는 점점 운무골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다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도령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다리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의 무게는 태산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다리는 도령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도령의 세상에서 지워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운무골의 밤은 깊어만 갔고 다른 구름 뒤에 숨어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이 집에 남겨진 것은 텅 빈 광과 주인 잃은 감나무, 그리고 가슴에 멍이 든 채 홀로 남겨진 도령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이 되면 하녀 하나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겠지만 그 속에 담긴 절절한 사연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늙은 감나무만이 그날 밤의 이별을 기억하며 앞으로 다가올 긴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가장 슬픈 이별을 지나 긴 세월의 그리움으로 이어질 차례였습니다. 달이 떠난 다음 날 아침, 운무골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밤에 요란했던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기묘할 정도로 무거운 정막만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방 안에 갇혀있던 선제 도령은 날이 밝자마자 문 밖의 기척이 사라진 것을 느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을 가로막고 있던 빗장이 풀려 있었고 감시하던 하인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령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문을 박차고 나갔지만 마당에는 젖은 낙엽들만 뒹굴고 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령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령은 맨발로 안 채 부엌을 향해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평소라면 아침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다리에 부지런한 도마 소리가 들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엌 아궁이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가지런히 정돈된 그릇들 위에는 먼지 한 톨 앉지 않은 냉기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리야, 다리야, 도령이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다리가 쓰던 행주가 빨랫줄에 덩그러니 걸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도령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도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텅 빈 부엌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뒤뜰에서 막동 할멈이 빗자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도령은 할멈에게 달려가 옷자락을 붙잡고 흔들며 물었습니다. 할멈 다리 어디 갔느냐? 내게 사실대로 말해다오. 다리가 어디에 있느냐? 막동 할멈은 도령의 심한 눈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멈의 주름진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도령님, 잊으셔야 합니다. 다리는 어젯밤 멀리 떠났습니다. 다시는 찾지 말아 달라고 도령님이 훌륭한 분이 되시기만을 바란다고 전해달라 했습니다. 할멈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도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나를 두고 혼자 갈 리가 없어. 어머님이 쫓아내신 개지. 그렇지. 도령은 미친 사람처럼 대문을 뛰쳐나가 마을 어귀로 달렸습니다. 진흙탕 길에는 수레바퀴 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지만 지난밤 내린 비로 인해 그 흔적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마을 입구 장승 앞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보이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산과 들뿐이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살아서 갔는지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함에 도령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다리야, 가지 마라. 제발 돌아와 다오. 한참을 길바닥에서 통곡하던 도령은 해가 중천에 떠서야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양반의 채통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대감마님과 마님이 근엄한 표정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아들의 몰골을 보고 혀를 찼지만 눈빛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눈에 가시 갔던 다리를 치워버렸으니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님은 하인을 시켜 도령을 부축하려 했으나 도령은 거칠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선제 도령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 꼿꼿이 서서 두 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에 순종적이고 효심 깊던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속이 시원하십니까? 죄 없는 아이를 내쫓고 자식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멍을 남기니 가문의 명예가 지켜졌습니까? 도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끓어오르는 분노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은 공방대를 탁 내려놓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어디서 부모에게 눈을 부라리느냐. 다 너 잘되라고 한 일이다. 천한 계집 하나 때문에 앞길을 망칠 셈이냐. 앞길이라 하셨습니까? 도령이 허탈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제 마음이 죽어버렸는데 벼슬이 무슨 소용이고 명예가 무슨 소용입니까? 두 분은 껍데기만 남은 아들을 데리고 사시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집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그저 숨만 쉬는 인형으로 살 것입니다. 도령의 서슬퍼런 선언에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아들이 이토록 독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도령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은 도령의 닫힌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선제 도령은 곡기를 끊고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밥상을 차려 문 앞에 놓아두었지만 상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나왔습니다.
방 안에서는 책장 넘기는 소리도 글 읽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마님은 안절부절 못하며 보약도 지어보내고 도령이 좋아하던 간식도 넣어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도령이 쓰러질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고 집안 분위기는 다리가 있을 때보다 더 암울해졌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고 대감마님과 마님의 기세도 점차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주인공인 다리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금세 흥미를 잃고 다른 이야깃거리를 찾아 옮겨갔습니다. 최대감댁 도령이 상사병이 났다지 하는 소문도 잠시 돌았으나 대감마님이 엄하게 입단속을 시킨 탓에 곧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쓰는 소리가 들리고 저녁이면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살얼음판 위의 고요함처럼 위태롭고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날 무렵 선제도령이 마침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도령의 모습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도령은 사랑채로 건너가 대감마님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 공부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감마님은 반색하며 오냐, 그래야지. 네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도령은 옅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혼사는 미루어 주십시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를 때까지는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입니다. 대감마님과 마님은 도령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도령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양댁과의 혼담은 도령의 학업을 핑계로 정중히 거절되거나 미루어졌습니다. 도령은 약속대로 다시 책을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불을 켜고 경전을 읽고 붓을 들어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도령의 글에는 예전의 풍류와 여유가 사라지고 날카로운 논리와 서늘한 이성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도령이 변했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에게 말도 잘 걸어주시고 웃기도 잘하셨는데 이젠 눈도 안 마주치셔. 그러게 말이야. 꼭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계절은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여느 때처럼 주황빛 감들이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도령은 공부를 하다가도 머리를 식힐 때면 멍하니 감나무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면 마치 다리가 나무 뒤에서 도령님하고 부르며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도령은 아무도 없는 밤이면 감나무 아래 서서 거친 나무 껍질을 쓰다듬었습니다. 다리야, 잘 지내고 있느냐? 밥은 굶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미안하구나. 도령의 독백은 바람을 타고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선제 도령은 다리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믿을 만한 장사꾼을 통해 전라도 쪽으로 사람을 보내보기도 하고 보찜 장수들에게 다리의 인상차게를 설명하며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손을 썼는지 다리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 버린 것처럼 작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령은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흐트러짐 없는 양반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다리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실세였던 마님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어도 마음은 천리만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밥상머리에서 도령은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닫았고 마님이 말을 걸어도 단답형으로 일관했습니다. 마님은 가끔 부엌을 지나치다 다리가 일하던 자리를 보며 알 수 없는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나.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 다 집안을 위해서였어. 마님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아들과의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이 멀어졌다는 사실은 마님의 가슴에 멍으로 남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도령은 갓을 쓰고 도포를 정갈하게 차려입은 채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건조한 인사말을 남기고 대문을 나서는 도령의 뒷모습은 듬직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막동할범이 도령의 짐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마을, 어귀. 다리와 헤어졌던 그 길을 지나며 도령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길가의 핀들국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꽃 한 송이를 꺾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힘을 길러서 언젠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반드시 너를 찾으러 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도령이 떠난 집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늙은 감나무만이 홀로 마당을 지키며 까치밥으로 남겨둔 감 몇 개를 매달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겨울 채비를 서둘렀고 김장을 하고 백감을 모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리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갔고 집안일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담갔던 장맛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다리의 빈자리는 물리적인 노동력이 아니라 이 집안에 감돌던 따스한 온기의 부재였음을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선제도령은 두문불출하고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동료 유생들이 술자리에 불러도 응하지 않았고 기방에 출입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책과 씨름하며 자신의 괴로움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 장터에서 다리와 비슷한 뒷모습을 가진 여인을 보고 미친 듯이 쫓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리야 하고 어깨를 잡았을 때 돌아본 얼굴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령은 허탈함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도령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다리가 없는 세상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간은 덧없이 흘러 도령이 과거에 장원 급제했다는 소식이 운무골에 전해졌습니다. 집안은 다시 축제 분위기가 되었고 대감마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금이 환양하여 돌아온 도령은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마을 잔치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몰려와 축하를 건넸지만 도령의 눈은 군중 속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소식을 듣고 멀리서라도 보러 오지 않았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었을 때 도령은 관복을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교교하게 비추는 감나무 아래에는 술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령은 술잔을 채워 감나무 뿌리에 뿌렸습니다. 다리야, 내가 해냈다. 네가 바라던 대로 세상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네가 없으니 이 모든 영광이 뜬구름 같구나. 도령은 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마치 다리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이제 집안의 큰 소라는 모두 잠재워졌고
선제 도령은 가문의 자랑이자 든든한 기둥으로 우뚝 섰습니다. 누구도 감히 도령의 과거를 들추어내거나 흠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해피엔딩처럼 보였으나 도령의 가슴속 한가운데에는 뻥 뚫린 구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령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힘을 가졌으니 더 이상 부모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방식대로 너를 기억하고 기다리겠노라고. 도령의 눈빛은 깊고 그윽해졌고 그의 사랑은 세월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격정적이었던 시절은 가고 운무골 대갓집에는 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침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가슴 깊이 묻어둔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성숙하고도 슬픈 평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훌륭한 관리가 된 선제 도령을 칭송했지만 도령이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짓는 쓸쓸한 미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마당의 감나무만이 그 비밀을 간직한 채 해마다 나이테를 늘려가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 어느덧 강산이 서너 번은 변할 만큼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된다는 말처럼 헌칠하고 준수했던 선제 도령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운무골의 대갓집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호령하던 대감마님과 안방마님은 세월의 이치를 거스르지 못하고 차례로 세상을 떠나셨고 집안을 지키던 충직한 막동 할범도 흙으로 돌아간 지 오래였습니다. 북적이던 하인들의 모습도 많이 줄어들었고 집안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내려앉아 고즈넉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당 한가운데 굳건히 뿌리 박은 감나무만은 더욱 웅장해진 자태로 그 자리를 지키며 집안의 역사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선제 영감님은 젊은 시절 한양으로 올라가 높은 벼슬을 지내며 나라칠에 힘쓰셨습니다.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으나 정작 본인은 평생 혼인을 하지 않고 홀로 지내셨습니다. 주위에서 수많은 중매가 들어오고 명문가 규수들과의 혼담이 오갔지만 영감님은 그때마다 정중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마음에는 이미 주인이 있으니 다른 일을 들여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소. 영감님의 이 한마디는 한양 장안에 널리 퍼져 지고지순한 사랑의 표상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벼슬에서 물러난 후 영감님은 미련 없이 고향 운무골로 낙향하여 옛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화려한 한양 생활보다 그리움이 묻어있는 이 낡은 기와집이 영감님에게는 더 큰 위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운무골로 돌아온 선제 영감님의 일상은 단순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마당으로 나가 감나무의 안부를 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을 어루만지며 영감님은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듯 혼잣말을 건네곤 하셨습니다. 밤새 별일 없었는가? 바람이 꽤 찼는데 춥지는 않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노망이 들었다고 할지 모르나 영감님에게는 이 감나무가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멀리 떠나보낸 다리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듯했고 어릴 적 나누었던 그 애틋한 약속이 살아 숨쉬는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영감님은 하인들을 시키지 않고 직접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사각사각 빗을 소리가 날 때마다 마음속에 쌓인 그리움의 먼지도 함께 쓸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제 영감님을 어려워하면서도 깊이 존경했습니다. 대감마님과는 달리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발벗고 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들어 흉년이 지면 곡간을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병자가 생기면 의원을 불러 치료해 주셨습니다.
영감님은 다리가 가난한 하녀의 딸로 태어나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며 힘없고 소외된 이들에게 더욱 따뜻한 시선을 보내셨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모두가 귀한 생명이다. 영감님의 이 가르침은 다리에게 배운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다리의 따뜻했던 마음씨를 세상에 뱉음으로써 그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셨던 것입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영감님은 사랑채 갯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아른거리는 옛 추억에 잠겨 있을 때 대문을 통해 낯선 보찜장수 노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차림새였지만 눈빛만은 맑은 노인이었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이 온데 목이 너무 말라 물 한 바가지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영감님은 하인을 부르는 대신 직접 일어나 시원한 우물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들이킨 노인은 소매로 입을 닦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다 마당의 감나무를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나무 참 잘생겼소이다. 주인장께서 정성을 다해 가꾸신 티가 납니다. 그려 영감님은 보찜장수에게 툇마루 한 편을 내어주며 잠시 쉬어가라 권했습니다. 두 노인은 나란히 앉아 세상 사는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찜장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전라도 땅을 떠돌 때 아주 고운 심성을 가진 할머니 한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평생 혼자 사시면서 갓바느질로 모은 돈을 털어 고아들을 거두어 키우셨지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영감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어라 하시던가요? 그분은 평생 가슴에 품고 산 정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떠나는 것이 그분을 위한 길이라 믿었기에 후회는 없다고. 다만 그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덕을 베풀며 사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셨지요. 그 할머니의 이름이 아마 달자 돌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보찜장수의 말에 선제 영감님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찻잔 속의 물이 일렁이며 영감님의 흔들리는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영감님은 직감했습니다. 나의 다리가 그 먼 곳에서 나를 생각하며 평생을 살다가 갔구나. 영감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분은 편안하게 가셨습니까? 보찜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치 잠을 자듯 아주 평온한 얼굴로 떠나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붉은 댕기 하나를 꼭 쥐고 계셨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제 영감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왔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리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기억해 주었다는 사실이 영감님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보찜장수가 떠나고 난 뒤 영감님은 한참 동안 멍하니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다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는 나와의 약속을 지켰구나. 나 또한 네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삶을 살려 노력했단다. 영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감나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마치 다리의 품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쏴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다리가 영감님에게 보내는 대답 같았습니다. 알아요. 도령님,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계절은 흘러 낙엽이 모두 지고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영감님은 이제 기력이 많이 쇠하여 바깥 출입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인들은 방 안을 따뜻하게 데우고 영감님의 수발을 들었지만 영감님은 자꾸만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답하구나. 감나무가 보고 싶다. 눈 덮인 감나무는 하얀 옷을 입고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누워서 창밖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옛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릴 적 감나무 아래서 숨바꼭질하던 기억, 홍시를 나눠 먹던 기억,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걸며 맹세하던 그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온 세상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선제 영감님은 몸을 일으켜 정좌하고 앉았습니다.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해짐을 느꼈습니다. 영감님은 곁에 있던 늙은 하인을 불러 필묵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종이 위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1편단심, 2편단신, 한 조각 붉은 마음이라는 뜻의 4글자를 쓴 뒤 영감님은 붓을 내려놓고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 글을 내 관 속에 넣어다오. 그리고 나를 저 감나무 아래 묻어다오. 비석은 세우지 말고 그저 흙으로 덮어 평평하게 만들어라. 내가 나무의 거름이 되어 영원히 이곳을 지킬 수 있도록. 하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감님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마음은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영감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환한 빛이 비치며 저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댕기 머리를 곱게 닦고 색동 저고리를 입은 16살의 달이었습니다. 다리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령님, 이제 오세요. 많이 기다렸어요. 선제 영감님은 아니 선제 도령은 소년처럼 활짝 웃으며 다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다리야,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구나. 두 사람은 감나무 아래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곳에는 신분의 차이도 부모의 반대도 세월의 무게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선제 도령은 다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자, 가자.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세상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이 방에 들어갔을 때 선제 영감님은 편안한 얼굴로 깊은 잠에 들어 계셨습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어 마치 좋은 꿈을 꾸고 계신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감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운무골 전체가 애도의 물결로 뒤덮였지만 한편으로는 영감님이 드디어 평생 그리워하던 분을 만나러 가셨다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영감님의 유언대로 장례는 검소하게 치러졌고 시신은 사랑하던 감나무 아래 묻혔습니다. 봉분도 없이 평평하게 다져진 그 땅 위로 감나무 그림자가 포근하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후로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운무골 사람들은 감나무집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면 감나무 밑동에서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났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도령과 다리의 사랑이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 믿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리면 마을 연인들은 그 아래서 사랑을 맹세하곤 했습니다. 이 나무 아래서 약속을 하면 어떤 시련이 와도 헤어지지 않고 끝내 다시 만나게 된다는 전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늙은 감나무는 이제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 수많은 사람의 사랑과 인연을 지켜보며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감나무 잎들이 사각거리며 서로 몸을 비비는 소리가 들립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 그것은 마치 선제도령과 다리가 도란도란 나누는 사랑의 속삭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요. 영원히 사랑한다. 두 사람의 슬프지만 아름다웠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 마음속에 반짝이고 있습니다. 비록 이승에서는 맺어지지 못했지만 저 세상에서나마 못다한 사랑을 이루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피엔딩이 아닐까요?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달빛은 여러분의 머리맡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는 여러분도 그리운 사람을 만나 따뜻한 손을 맞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제 도령과 다리가 감나무 아래서 영원한 안식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줄 아셨지요? 하지만 옛 이야기란 본디 화롯불에 밤을 구워 먹듯 그 여운이 길게 남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피워내는 법입니다. 선제 도령과 다리가 떠난 후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 운무골에 전해지는 짧은 후일담을 마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마음이 더욱 훈훈해져 꿈길이 한결 포근하실 겁니다. 에필로그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 선제 영감님이 세상을 떠나고 다시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을까요? 운무골의 그 으리으리했던 99칸 대갓집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기와는 깨져 흙으로 돌아갔고 튼튼했던 대들보는 비바람에 사가 자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때 마을을 호령했던 대감마님의 위세도 안방마님의 서슬퍼런 목소리도 이제는 먼지처럼 흩어져 옛 이야기 속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지은 것은 언젠가 무너지고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덧없는 이치를 보여주듯 집터는 풀이 무성한 언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 마당 한가운데 뿌리 내렸던 늙은 감나무만은 여전히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집은 사라졌어도 나무는 살아남아 오히려 예전보다 더 굵고 웅장한 자태로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감나무를 신성하게 여겨 함부로 가지 하나 꺾지 않았고 가을이 되어 감이 붉게 익어도 까치나 산새들이 먹도록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이 평생을 그리움 속에 살다간 선제 도령과 다리의 넋을 위로하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 여름 유난히 긴 장마가 져서 마을에 둑이 터질 위기에 처했을 때의 일입니다. 억수 같은 비가 며칠 밤낮으로 쏟아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짐을 싸서 산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캄캄한 밤, 빗줄기는 굵어지고 천둥 번개가 칠 때 마을 사람 중 한 노인이 피난길에 뒤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노인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쏟아지는 빗 속에서 그 늙은 감나무가 마을을 향해 쏟아지는 토사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노인의 눈에는 나무가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두 사람이 서로를 꼭 껴안고 거센 물살을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굵은 나무줄기는 선제 도령의 듬직한 등판 같았고 휘어질 듯 낭창거리며 바람을 타는 가지들은 다리의 유연한 춤사위 같았습니다. 도령님과 다리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구나. 노인은 빗물 섞인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비가 그치고 사람들이 마을로 내려왔을 때 신기하게도 감나무 아래쪽 마을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갈라놓은 덕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감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 주변에 돌을 쌓아 작은 단을 만들고 정월 대보름이 되면
이곳에 모여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름다운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마을의 젊은 처녀 총각들이 사랑을 맹세할 때 화려한 예물 대신 감나무 잎이나 떨어진 감꼭지를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감나무 잎처럼 붉게 물들고 감꼭지처럼 단단하게 붙어 있자는 의미였습니다. 이 소박한 약속은 비싼 폐물보다 더 진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세월은 더 흘러 이제는 도포 자락 휘날리던 시대가 가고 자동차가 다니고 전기가 들어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운무골도 많이 변하여 옛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 언덕 위 수령이 50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그 거대한 감나무는 여전히 마을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사랑나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먼 도시에서 찾아오는 연인들의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으면 바람 소리가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다는 소문 때문이지요. 어느 늦가을 한 젊은 작가가 우연히 운무고를 지나다 이 감나무 아래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글이 써지지 않아 괴로워하던 참이었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 작가는 감나무 아래 앉아 있었는데 문득 바람결에 실려오는 은은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감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종이 냄새 같기도 하고 혹은 여인의 분냄새 같기도 한 묘한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이야기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도령과 하녀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작가는 그 자리에서 펜을 들어 밤을 꼬박 새워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기라도 하듯 문장은 막힘없이 술술 풀려나왔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탈고를 마쳤을 때 작가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제가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그때 나뭇가지 하나가 톡 하고 작가의 어깨 위로 붉은 홍시 하나를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달콤하고 시원한 천상의 맛이었다고 합니다. 그 작가가 쓴 소설은 세상에 나와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고 덕분에 선제도령과 다리의 사랑은 잊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약속이란 무엇인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요즘 세상에서 평생을 두고 지켜낸 그들의 일편단심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무게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운무골 감나무 아래에 가면 가끔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날인데도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잎사귀 하나가 파르르 떨리는 모습이라던가 비 오는 날 나무 둥치에서 빗물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동네 아이들은 나무 구멍 속에 다람쥐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요정이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나무 주변에서 뛰어놀 때면 나무는 그늘을 더 넓게 드리워 아이들을 품어줍니다. 마치 선제도령과 다리가 어릴 적 뛰어놀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죽어서 나무가 된다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하지만 선제도령과 다리에게는 결코 슬픈 결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살아서는 세상의 눈초리와 신분의 벽 때문에 마음껏 손잡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한 몸인 나무가 되어 뿌리부터 가지 끝까지 온전히 서로 엉켜 있으니까요. 봄에는 꽃을 피워 기쁨을 노래하고 여름에는 잎을 틔워 서로의 그늘이 되어주며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 사랑의 결실을 확인하고 겨울에는 나목으로 서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그들의 삶은 그 누구보다 행복할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선제도령과 다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켰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팍팍하고 변해도 진심은 통하고 사랑은 남는다는 그 따뜻한 믿음 말입니다. 창밖을 보세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지만 그 어둠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이불과 같습니다. 저 밤하늘 어딘가에서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선제 도령과 다리가 손을 잡고 여러분의 평안한 밤을 지켜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말 눈을 감고 편안하게 숨을 쉬어보세요. 들이마시는 숨에 평온함이 들어오고 내쉬는 숨에 걱정이 나갑니다. 운무골의 맑은 바람 소리, 귀뚜라미 울음소리, 그리고 감나무 잎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그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여러분을 봅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는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 웃음 짓고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창가에 비치는 햇살이 더욱 따사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햇살 속에, 바람 속에, 그리고 흔들리는 나뭇잎 속에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부디 안녕히 주무십시오. 좋은 꿈 꾸세요. 전체 이야기 완결, 편안한 밤 되십시오.